네, 이제 본 심포지엄의 주요 강사이신 이군희 교수님의 발표를 듣는 시간입니다. 이군희 교수님은 현재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교수로 계시며 오늘은 한국형 핀테크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군희 교수님은 여러분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강대학교 이군희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한국형 핀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좀 핀테크 환경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외국계 핀테크의 대표적인 모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드리고, 해외에서는 어떤 형태의 지금 금융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세 나라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과 그 다음에 조금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은산분리법이나 그리고 또 신용보호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그래도 정책적인 철학과 그리고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저희 연구원들의 기본적인 견해를 함께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핀텍입니다. 아까 박소영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IT하고 금융이 융합된 그 이상으로 핀테크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이라고 핀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금융의 변화다. 그리고 기본 어떤 파라다임의 변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거대한 물결들이 핀텍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거기에 반대하는 그러한 강한 저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핀텍 하면은 좋을 거야. 그리고 막 추진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저항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각오를 하고 우리가 핀테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한 저항이 기존의 금융회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금융회사 내에 IT 부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가짐을 하고 좀 이렇게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러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회사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IT 시설 굉장히 잘 돼 있고 IT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핀테크는 이미 돼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글로벌 핀테크 업체들을 보면요, 벤처 스캐너에서 나온 2014년도 10월의 자료를 보면은 한 1000개가 넘는 핀테크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핀테크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핀테크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이유는 뭐냐면은 핀테크라는 것은 트래디셔널 핀테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머전트 핀테크하고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 트래디셔널 핀테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뱅크, 인터넷으로 이체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모바일 결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 트래디셔널 핀테크에 속하게 됩니다. 이머전트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파괴적인 기술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핀테크 업체들은 이 이머전트 핀테크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진짜 핀테크는 아직 맛을 못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은 UK에서 핀테크를 갖다 정의를 하면서 정부에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사실상 네 번째 유형만이 트래디셔널 핀테크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세 개는 전부 다 이머전트 핀테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여기 설명돼 있듯이 결제 및 송금 서비스에 대한 것, 두 번째가 P2P에 관련된 플랫폼 서비스, 세 번째는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새로운 영역의 금융 분석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기존에 있는 금융의 효율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핀테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형 네 번째만을 가지고 강조를 하면서 우리 핀테크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글로벌리 어떤 식으로 핀테크들이 발전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아까 얘기했듯이 1000개가 넘는 기업 중에서 대표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나 한국에 이거 들어오면 나 반드시 내 돈 내고 해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굉장히 위협적인데 앞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굉장히 치명적으로 금융산업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그 글로벌 업체들을 꼽았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요, 트랜스퍼와이즈라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송금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실제로 송금을 이루어지지 않고 미국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끼리 거래를 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또 한국으로 송금하는 사람들을 매칭을 시켜가지고 안에서 그 결제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칙이라고 부르는 그런 수법으로 지금 아직 금지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 위법 행위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트랜스와이스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 보낼 사람 모으고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돈 보낼 사람 모아갖고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웨스턴 유니온이라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 그 송금 결제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그 수수료를 얼마를 받냐면 8%를 받아요. 근데 트랜스와이스는 10분의 1의 가격인 0.8%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슬로우가 그거예요. 야, 은행에 있는 환전 수수료 우리가 더 낮게 해줄 수 있어. 이게 자기네들의 슬로건입니다. 그 10분의 1 가격으로 송금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환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돈을 갖다가 바꾸는 그런 그 트랜잭션이 안 일어나고요, 안에서만 국내에서만 거래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조그만 금액들은 금융위에서 지금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랜딩클럽입니다. 랜딩클럽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만일 들어오면 제가 제일 먼저 가입을 할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혹하고 있는 그런 상품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 10%대의 그 제1금융권 시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 쪽 금융시장이 있고 한 15%대의 그 서민금융시장이 지금 없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그쪽이. 갖고 한 제2금융권이나 3금융권 쪽에 한 15%대 시장이 없는데, 자, 랜딩클럽 같은 경우엔 야, 너 돈 필요한 사람 은행에다 돈 주면은 1%도 2%도 제대로 그 예금 그 이자가 없고요. 그 정도밖에 못 받고, 또 서민들이 또 금융회사에다 돈을 빌리려면 뭐 24%, 뭐 20%하고 굉장히 높은 금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랜딩클럽에서는 야, 돈 필요한 사람 우리 한 12%에서 한 16%, 한 15%대에서 수익금을 갖다 줄게. 그리고 여기다 한 15%대의 그 예금 이자를 갖다가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갖고 그걸 매칭을 시켜주는 것인데,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야, 이거 자산 건전성 어떻게 체크하지? 이자율, 리스크 측정 어떻게 하지? 뭐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화랑리에 벌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1,000만 원을 투자한다. 그러면은 10,000원씩 그 서브프라임 고객들한테 약간 그 신용 등급이 12등급으로 한 5등급에서 7등급 사이에 있는 고객들한테 1,000명씩 10,000원으로 쭉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서 한 15%대의 그 이자를 갖다가 받게 되면은 거기서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포트폴리오의 분산 효과로 인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그 은행에다가 예금하거나 그 주식에 대한 그 위험을 갖다가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투자자들도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서민금융들도 굉장히 낮은 금리로 서민 혜택을 갖다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거는 무서운 기업입니다. 제가 굉장히 무서워하는 기업인데요. 중국 알리바바 그룹에서 나온 알리페이입니다. 자, 우리가 뭐 핀테크 외국이 1, 2년 앞서 있다, 4, 5년 앞서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알리페이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중국 기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요즘은 이제 메르스 여파 때문에 굉장히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지만은 한 한국은행에서 나온 얘기가 우리나라 전 국민이 해외 나가서 돈 쓰는 것보다 중국 애들이 한국에 와갖고 돈 쓰는 게 훨씬 많대요.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GDP의 한 10% 이상은 중국 관광객들이 차지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트랜잭션에 관련된 것들이 알리페이를 통해서
대부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명동이나 고급 면세점, 백화점 가면은 알리페이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지금 그 한국 시장에 굉장히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자, 알리페이는 2004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개인 고객을 상대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중소기업도 해요. 오히려 중소기업이나 기업 대출이 훨씬 큽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 금융시장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근데 알리페이는 자신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그 기업을 평가할 때 작년도 매출액 증가율 갖고 얘기를 하는데, 알리페이는 알리바바를 통해 가지고 어저께 매출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얘네가 얼마만큼 뜰 기업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재고가 어느 정도 있고 그 자재 생산을 어느 정도 사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거를 알리페이가 국내 기업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국내 기업이 수출을 하면서 중국에 들어오면서 알리바바를 통해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통해서 금융 시장의 승자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알리페이의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굉장히 정보력에서 약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리바바를 통해 갖고 얘네들은 이미 금융의 결제 정보라든가 세부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소기업 시장도 우리가 위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롯데 면세점하고도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은행, KG 이니시스, 국내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 계약을 맺으면서 국내를 침투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위원회나 아니면 금감원에서 계속 막으려고 해도 막을 구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글로벌로 나가야 되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어요? 명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지금 스며들어오는데 굉장한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알리페이에서 지금 얘네들이 주장하는 게 크로스보더 웹사이트 페이먼트예요. 국경을 초월해 갖고 페이먼트 우리가 다 커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중에 미국에 수출해도 우리 알리페이 통해 갖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환전 이런 문제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이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금융시장이. 이러한 부분들이 알리페이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한 3가지 정도의 위협적이고 친화적인 고객 친화적인 그러한 글로벌 핀텍에 대한 해외 업체들을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얘네들이 왜 이렇게 컸을까? 어떠한 원인 때문에 그랬을까? 우리나라에서도 얘기를 하죠. 야, 우리 핀텍 업체 우리 살려야 돼. 그러면서 많은 자금들을 정부에서 투자를 하고 그럽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핀테크 산업을 판단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정책 방향을 피고 있고 활성화를 시킬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영국을 스터디를 하면서요, 너무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였는데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FSA라고 하는 대하고 같이 금융감독원 통해서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웹사이트 찾아봐도 없어요, FSA가. 그리고 웹사이트 폐쇄됐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서 쭉 설명이 돼 있어요. 갖고 한번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와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금융감독의 규제를 강화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바젤 3라고 하는 협약이라고 하는 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굉장히 강화를 시켜요. 원래 이제 바젤 1이 있다가 바젤 2로 강력하게 했는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바젤 3라는 협약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강화를 시킵니다. 특히 대형 은행들에 대한 건전성 감독 굉장히 강화를 시켜요. 그러면서 금융 감독에 대한 권한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자, 이를 갖다가 대응하기 위해서 영국에서는 금융개혁위원회를 소집을 합니다. 금융개혁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 뭐냐면은 금융감독원 FSA라고 하는 금융감독원을 해체를 시켜요. 바젤 쪽에서 굉장히 난리가 납니다. 니네 지금 글로벌리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서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고 이거 잘못된 방향이라고 굉장히 권고를 하는데 금융개혁위원회에서 굉장히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해체를 시키고 감독 기능을 갖다 없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감독 기능을
그 뱅크 오브 잉글랜드, 그러니까 중앙은행 산하로 축소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FSA를 해체를 시키고 뱅크 오브 잉글랜드,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죠. 거기에 그 PRA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미시 건전성 감독을 시킵니다. 이게 이제 그 바젤 3에 해당되는 세부적인 감독들, 은행에 대한 개별적인 건전성 감독을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파이낸셜 폴리시 커미티라고 해서 거시 시스템, 그러니까 시스템 리스크나 거시 안전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책 방향,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 같은 성격입니다. 이 부분을 그 거시 건전성 감독을 파이낸셜 폴리시 커미티에서 놓고요. 그러면서 그 모든 감독 기능들은 그 중앙은행 산하로 바꾸게 되고요. 그리고 FCA라고 하는 Financial Conduct Authority라고 하는 새로운 기구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FSA가 FCA로 그냥 바뀐 거에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FCA의 역할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 두 가지 미션을 가지고 FCA가 만들어지는데요. 첫 번째 미션은 뭐냐면은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입니다. 프라이버시 보호, 권익 보호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그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아니라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상품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미션은 뭐냐면은 이게 더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규제 완화예요. 이상하죠, 그렇죠? 규제 당국이 규제 완화가 미션이에요. 기존에 있는 규제를 다 없애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그 반발도 심하고 내부적인 반발도 굉장히 심한데 거기에 대해서 그 금융개혁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금융시장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물이 고이면은 물이 썩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고이면 썩듯이 규제 장벽이 높아지면은 금융회사들이 그 안에서 땅 따먹기로 나눠 먹기식으로 안일하게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영국의 금융시장은 썩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글로벌로 전혀 나갈 수도 없고 영국의 미래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은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경쟁을 활성화시킨다. 이것이 사실상 FCA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규제를 무조건 낮추고 그리고 경쟁을 활성화시킨다. 근데 분명히 공정한 경쟁이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 물을 갖다가 고이지 않게 썩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FCA의 첫 번째 미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소비자에게, 금융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그 혜택들을 갖다서 금융 소비자한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FCA의 근본적인 목적은 금융 소비자가 중심이 된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2013년도에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엄청난 핀테크의 발전이 영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그 결국은 영국의 금융 정책은 그 규제보다는 성장, 그러니까 건전성보다는 성장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9.11 테러 이후에 금융의 중심지가 런던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미국으로 가게 되는 거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놓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금융 허브 시장을 런던이 계속 가지고 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다가 표명한 금융개혁위원회의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융 후진국으로 생각하고 우리보다는 좀 한 수 아래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중국의 금융개혁 그 네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규제 완화예요. 첫 번째가 금융 규제 완화. 두 번째가 다층적 금융 시스템 건립입니다. 그러니까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 그리고 대부업 이런 부분들을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개방형 금융 시스템 건립한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실패 보완이고요. 그래서 그 위뱅크라고 하는 조그만 그 인터넷 전문은행이 설립이 중국에서 처음 됐을 때 리커창 국무총리가 직접 와가지고 독려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뱅크가 조그마한 은행으로 작은 걸음을 내디뎠지만은 중국 금융개혁에 거대한 발자취를 남길 것이다.
앞으로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앞으로 중국 개혁의 금융 개혁의 방향은 위뱅크에서 시작이 될 것이다. 이거를 인터넷 전문 은행이죠. 위뱅크에서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이 길어져 가지고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미국입니다. 뭐 미국은 뭐 말할 나위가 없겠죠. 모든 환경들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환경이고요. 전 세계 그 핀테크 투자 금액의 83%를 가지고 있고 실리콘밸리하고 뉴욕의 그 핀테크 이노베이션 랩을 통해 갖고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 가장 그 지금 활성화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 그 핀테크 업체들이 이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 업체들이요. 그래갖고 그 알리바바 한국 핀테크 지금 들어올 예정이고요.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인터넷 전문은행인 SBI에서 그 한국 특히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 시장 우리 들어가겠다 하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는 그동안 뭐 사실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게 마치 그 1900년도 초에 뭐 세상은 막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폐쇄 정책으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해외 업체들이. 그래갖고 한국을 막 들어오려고 그래요. 자, 우리 이거 계속 이거 막아야 되나 아니면 열어야 되나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인터넷 은행 논의 너무 앞서가니까 우리 조금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좀 가자. 뭐 이런 의견들도 있고 전문가들 의견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그 앞으로 가기에는 지금 많이 늦어 있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뛰어가야 돼요.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안 되고 좀 뛰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 정부하고 입법부, 감독기관, 금융기관, IT 업체들이 서로의 역할들을 이해를 하면서 지원을 해주면서 협력 체제를 좀 구축을 하면서 좀 뛰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핀테크를 갖다가 발전을 하면서 몇 가지 다른 이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알리페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해킹 많이 당했고요. 알리바바도 해킹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도 뭐 신용정보 유출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해킹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똑같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외국이 훨씬 심합니다. 미국도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페이팔 2,500만 불 그 벌금을 묻었고요. 지금 그 애플에서 나오는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60배 정도의 높은 그 그러니까 부도가 아니라 저 사기 거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 지금 소개는 되고 있지만 애플에서는 공식적인 입장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프로드가 높을 것이다, 사기 거래가 높을 것이라고 추측만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이면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형 핀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형 핀테크를 가지고 우리만의 고유의 건전성도 감독하면서 그리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고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측면들도 보면서 한국형 모습의 어떤 핀테크 모습을 갖다 그려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그 정부 정책 당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 핀테크 업체를 잘해갖고 지원해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핀테크 업체들을 갖다가 잘할 수 있게 룰을 만들어주는 게 그리고 정책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핀테크 업체들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선제적으로 정부 정책이 조금 미리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불확실성이 없는 정부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한국형 핀테크라는 얘기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쪽 부분만 조금 더 얘기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도 뭐 금융 정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가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정책에 저는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철학적인 기준이 조금 있어야 되고 이 철학에 위배만 안 되면 모든 것들은 다 풀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철학이 무엇이냐 하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건전성입니다. 건전성. 금융감독에서의 건전성 규제는 뭐
뭐라고 얘기해도 최소의 건전성은 유지를 시켜줘야 되고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제 기준, 바젤 협약이라고 하는 국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건전성에 대한 기준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아주 심하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가 있는데 최소한의 건전성 규제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시장 규율입니다. 엄격한 시장 규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엄격한 시장 규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공정하게 경쟁을 갖다가 치열하게 하는 건 좋은데 공정한 룰 속에서 해야 되는데 누가 사기 거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공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든가 아니면은 신용정보 유출을 하는 그 행위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다른 측면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잘못 왜곡돼서 이해가 될까봐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안, 인증 이게 핀테크의 가장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취약하고요. 보안이나 인증 문제에 있어가지고 사기 거래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뚫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안을 갖다가 한 3중으로 하든 5중으로 하든 시스템만 복잡해지지 그것으로 완벽하게 뚫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안이라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뚫릴 수 있다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니터링 체계를 갖다가 항상 수시로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깔아야지 보안을 갖다가 하나에 그냥 이거 깔아놓으면 다 끝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의 문제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금감원에 있는 IT 보안 기준 다 따랐어요. 근데 왜 저한테 뭐라 그러세요? 그러면은 그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너는 보안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상시 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한다. 이러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보안 시스템을 하나 깔아 놓으면은 끝. 금감원의 컴플라이언스 맞추면 끝.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보안을 갖다가 언제든지 뚫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 나오는 징벌적 과징금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한번 뚫려 해커가 내가 A은행이 되게 기분이 나빠서 뚫었어요. 그러면 징벌적 과징금에 의해서 그 은행 자체가 휘청거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들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뚫은 사람을 엄격하게 해줘야 돼요. 사실은 금융회사는 오케이, 니네가 만일 이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보안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러면 면책 특권을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징벌적 과징금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니네가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뚫렸다 그러면 오케이, 면책 특권을 주는데 그 대신에 뚫린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법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시스템이 조금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금융회사들한테 굉장히 많은 책임들을 묻고 오히려 뚫린 사람들한테는 요즘은 조금 법적으로 강화가 됐지만은 굉장히 약한 처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핀테크 시장 그리고 금융 시장을 갖다가 해칠 수 있는 굉장히 중죄로 취급을 해갖고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커들이 나 이거 하려면은 진짜 걸리면 작살나니까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돼. 이 정도의 어떤 굉장히 큰 위험을 안고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이거 그냥 아무나 쉽게 장난삼아 할 수 있는 그렇게 인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엄격한 시장 규율이 중요하다는 의미고요. 세 번째 원칙은 신용정보 공유에 대한 원칙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알리페이, 알리바바 이쪽에서 한국에 대한 결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정보들을. 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에 대한 정보들도 공유를 갖다가 필요한데 개인에 대한 정보 공유 제대로 못해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개인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은행들이나 금융회사들은 보증인이나 담보대출밖에 할 수가 없게 돼요. 뭘 믿고 밀어주겠어요? 그러면은 다시 옛날 형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핀테크 시장의 미래의 모습들은 반드시 신용정보 아주 발전된 신용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발전된 신용사회가 이루어지려면은 반드시 신용 기록에 대한 원활한 유통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나타난 2015년 2월인가요? 4월에 나타난 신용법이 거기에 대한 역행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정보법 신용에 대한 기록, 3년 기록 다 삭제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신용을 가지고 있어도 삭제당해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 신용 가지고 있는 사람 혜택 못 받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신용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나 강화를 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핀테크 발전을 통해서 개인 프라이버시가 많이 침해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의 신용 정보 공유하고 우리나라 신용 정보 공유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세계 이게 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굉장히 보수적인 정보를 갖다가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발전된 신용 정보 사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핀테크도 어려워질 수 없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고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